네, 목요일 날 만나는 분이죠.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가 이제 1950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왔고요. 장 팀장님은 그동안 이제 강세 마인드를 유지를 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장률 부진 얘기가 조금 시장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올랐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나요? 네, 우선 꺾을 타이밍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오늘은 좀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금리서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시장에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은 시장에서 목표하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좀 가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 자체가 조금 높죠. 목표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식 쪽이 약간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시중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리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주식하기에는 괜찮은 환경인 건 맞다라는 거죠. 제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FRB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격언이 있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논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까봐 겁을 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유럽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나왔던 상황인데 내년에 더블 딥으로 빠진다고 보십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바마의 재선이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있었고, 내년 3월이면은 이제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대선이 있는 상황이죠. 천년도에 경기가 꺾인다? 이런 부분들은 꽤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시장에서 벌써 바닥 짚고 올라온 부분, 터닝 나온 부분이 벌써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더블 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크겠죠. 그러면 지금 FRB가 그렇게 돈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경기가 만약에 더블 딥으로 꺾여버리면 나중에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FRB 입장에서는 절대로 경기가 더블 딥에 빠지는 위험만큼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위로 솟구쳐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 쳐다보면서 우리가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얼마네 이거 보면서 코스피 거래했었던 게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럽 쪽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최근 방향성이고요. 스페인 국채 수익률 최근 방향성입니다. 이런 것들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시장이 좀 시끄러웠었던 요인들은 꽤 많이 완화됐는데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재정 절벽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EU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이런 부분들 과거 같으면은 유로화가 바로 밑으로 이제 꺾일 요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의 최근 방향성 자체가 바운딩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최근 추이 자체가 밑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QE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때 달러 인덱스가 안정권을 보였을 때는 73달러, 74달러 선이었습니다. 80달러 밑으로 지금 다시 움직이려는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봤을 때 만약에 다음 주 11일, 12일 FOMC에서 추가적인 부양 카드를 낸다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밑으로 반응할 겁니다. 전체적인 리스크를 반기는 분위기니까 위험 선호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불안하게 볼 이슈는 사실 없는 거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 상단부가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 삼성전자 가시면은 순환매, 시총 상단부 순환매가 또 적극적으로 돌고요. 원달러도 계속적으로 밀렸고, 원화 채권도 강세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원달러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추이는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매도로 돌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노출되어 있는 악재, 재정절벽을 포함해서 새로운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는데
다만 뭐 악재를 좀 우리가 희석한다고 한들 사실 뭐 호재가 경제가 상황이 팍팍 좋아진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12월에 긍정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힘을 그렇다고 좀 세게 실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데요. 뭐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그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서부터 국가지방계정의 프로그램 매매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제까지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죠. 근데 요런 부분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도 잔고하고 매수 잔고하고 차액 벌어진 게 지금 한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이 4조 3천억이 다 쏟아지면은 문제가 되죠.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잔고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차익 잔고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동시효과 공통적인 특징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동시효과 때는 국가지방계정 쪽에서 마감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갑니다. 차익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꺼운 순차익 거래 잔고를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만큼은 당연히 출회되는 겁니다. 그 출회되는 과정을 소화 못하면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상당히 소화를 해주고 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차익 거래가 매우 양호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놓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상당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차익 거래 잔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1 빠질 때 채권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1 하락분 그냥 채권 매수하듯이 상당 부분 배팅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막연한 불안감 재정절벽 이건 뭐 이제 지겨울 때도 사실 된 것 같은데 항상 연말까지 기한을 잡았었던 그 잡음들에 대해서 타결된 시기들을 한번 보시죠. 12월 24일, 16일, 23일 항상 끝에머리까지 다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당 월에 수익률들을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미리 움직이고 미리 빠지고 그 달에는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번 달에 뭐 대충 정해놨죠.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재정절벽 관련돼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힘들었고 상당 부분 악재를 녹여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OMC에서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E3 월 400억 불의 MBS 매입으로 시장이 서프라이즈를 좀 받았는데 시장이 재정절벽 때문에 좀 지쳐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FRB가 추가적으로 힘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지금 루머상으로는 월 4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말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 제시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뭐 재정절벽이나 이번 만기일 다음 주 만기일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거 해소하고 나면은 막을 요인이 없지 않느냐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섞어서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의 FOMC가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요일, 수요일 열리고요. 우리 목요일은 또 금융통화위원회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또 주간입니다. 시장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장영혁 팀장님 평가하시는데 종목이 문제죠. 종목 전략.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하자 그러셨는데 어떤 종목을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슬리마를 맞춰놔라는 주문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현대차도 20만 원 정도 왔을 때는 저건 뭐 겁낼 가격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추셨으면은 최근 시장이 그래도 꽤 할만하셨을 겁니다. 꽤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포커스를 맞추시지 못하셨으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특히 뭐 코스닥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전략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저는 소형주로 갈아타야 될 이유를 아직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슬림화 포커스가 맞아져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현대차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넣으시오. 이게 순환매인데 지난주에 1930포인트 언저리 가면은 순환매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낙폭 과대한 친구들이 그대로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환매 초입에서는 일단 많이 빠진 종목들이 먼저 오릅니다. 그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옥석을 가려서 순환매 쪽에서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말고 그 중에서도 쓸만한 종목들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기본 전략은 슬림화 전략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데쇼핑 뭐 이런 부분들도 예전서부터 말씀을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요. 소비가 안 좋았죠. 내년에도 더블딥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기저효과가 발생되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롯데쇼핑 최근에 연기금에서 유통 부분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롯데쇼핑 강하게 들어갑니다. 화학주들 다른 업체들은 3% 4% 영업이익률 찍어낼 때 지금 LG화학은 9%가량 나옵니다. 어닝으로 승부하는 화학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보다는 정유가 낫다더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SK이노베이션도 뭐 충분히 가격 하락했고 가치상으로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빠지는 동안에 그냥 같이 빠졌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현대차 올라오면서 저점 찍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아코노에서도 넥센타이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타이어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기관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천연고무 가격이 약세였고 뭐 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원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마진폭이 쓸만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업종의 대표주들 쪽, 어닝이 좀 있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